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인데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영역이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해요. 여기서 주권은 주인된 권리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영역은 국민들의 생활 터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영역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필요도 있겠죠. 자,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영토와 영해와 영공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토는 땅이고요.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 뜻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국은 각각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영토의 범위는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한다 라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한반도는 북한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북한까지 우리나라의 영토로 보고 있고 다만 지금은 분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섬도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섬들도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3,000개가 넘는 많은 섬들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면적, 북한까지 합친 면적은 약 22.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그중에 남한의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북한의 면적이 조금 더 넓어요. 자, 우리나라 영토의 특징은요, 반도국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반도라는 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은 여기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 땅으로 막혀 있죠. 그리고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은 황해바다, 그리고 남쪽은 남해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동해, 황해, 남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우리는 반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도 지형을 갖고 있는 반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남북으로 길다 보니까 다양한 위도대의 영향을 받아서 기후도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자, 서해와 황해 같은 바다라고 인식해도 됩니다. 서해와 남해안 바다에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 갯벌을 대상으로 간척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이 간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자면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제방을 쌓아서 바다를 막고 물을 빼내고 또 메워서 육지로 만드는 그걸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해와 남해안에는 간척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육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인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게요. 1984년의 인천, 그리고 2020년 인천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 이런 곳이 간척이 되어서 육지, 영토가 되었죠. 또 이쪽도 갯벌인데 간척이 되어서 영토가 되었고요. 이쪽도 영토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간척 사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영해의 범위는 영토 주변의 바다인데 무한하게 넓은 바다는 아니겠죠. 한계가 있습니다. 자,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 범위로 봅니다. 여기서 해리라는 거는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해리당 약 1.8km 정도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기준선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은 크게 두 가지 기준선이 사용돼요. 하나는 통상기선이고 하나는 직선기선인데 어떤 기준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설정되는 영해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해의 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방법으로 영해를 설정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나라 바다에서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을 얘기하겠습니다. 동해안이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해안선이 단조롭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왼쪽의 사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의 모습인데 이렇게 해안선이 그냥 연필로 따라 그린다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쉽게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생겼죠. 이런 걸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울릉도도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릴 수 있을 테고요. 독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독도의 해안선도 단조롭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한 번에 타원형으로 쉽게 그릴 수가 있죠. 이러한 해안선을 단조롭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은 통상기선이 적용됩니다.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선을 통상기선으로 사용했다는 건데 이 통상기선이라는 거는요, 바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최저 조위선은 썰물대 해안선이거든요. 자, 해안선의 위치는 사실 계속 바뀌어요.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밀물일 때는 바닷물이 육지 가까이 들어와서 해안선이 육지 쪽에 더 붙어 있고요.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서 해안선이 바다 쪽으로 더 나가 있어요.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해안선이죠. 네, 이 해안선의 위치는 바뀝니다. 밀물 때는 바닷물이 차올라서 육지 쪽으로 당겨지고 썰물 때는 바닷물이 쓸려 내려가서 더 바다 쪽으로 나가 있죠. 자, 통상기선은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건데 이 최저 조위선은 바로 썰물 때, 썰물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그 해안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썰물대 해안선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우리의 영해로 보는 것이 통상기선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것을 공중에서 비행기를 탄 곳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육지가 있고 바닷물이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곳이 해안선이죠. 자, 이 해안선이 밀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썰물대가 되면은 바다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썰물대, 가장 바다 쪽으로 나갔을 때 해안선은 최저 조위선이라고 하고, 이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 여기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것을 바로 통상기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통상기선을 적용시키는 곳은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의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황해, 남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나라 황해안의 지도인데요. 자, 이 황해안의 해안선을 이렇게 연필로 따라 그린다 치면 이렇게 들쭉날쭉 하면서 따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러한 해안선을 복잡한 해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섬들도 굉장히 많이 떠 있죠. 자, 남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안선을 따라 그리면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남해 바다에 이처럼 섬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런 곳은요, 직선기선이 적용됩니다. 직선기선을 적용한다는 말은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육지의 해안선이 복잡하죠. 그리고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통상기선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영해끼리 막 겹치고 영해를 그었는데 또 그 바깥에 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가상의 선이 생기죠. 이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설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직선기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황해와 남해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에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본과 인접한 해안인데요. 바로 대한해협이 이곳에 해당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이고요. 여기는 일본의 스시마 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일본의 스시마 섬이 굉장히 붙어 있죠. 그리고 남해는 직선기선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고, 또 일본도 일본의 영해를 설정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영해와 일본의 영해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불편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영해가 딱 맞닿아 있으면은 다른 나라가 이 사이로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12해리가 아니라 3해리까지만, 직선기선에서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의 영해로 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경우도 따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이렇게 A와 B, C 지역이 있어요. 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섬이 많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연결했어요. 이거를 직선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여기까지의 바다를 영해로 한 거죠. 자,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아주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곳의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한 겁니다. 통상기선이 적용된 거죠.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도 통상기선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나라의 남해와 일본이 접한 지역이죠. 그래서 대한해협인데 여기는 직선기선으로 3해리까지만 우리의 영해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영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영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공의 범위는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을 말하는데요. 무한대까지 상공은 아니겠죠. 수직 한계는 대기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공의 특징으로는요, 최근 들어서 통신과 항공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영역인데요. 한반도와 부속 섬들이 영토고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 대한해협은 3해리죠. 거기까지가 영해입니다. 그리고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자료에서 보면은 영해 바깥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죠.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는요, 일단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이 기준선은 통상기선일 수도 있고 직선기선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말합니다. 200해리까지니까 굉장히 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보면은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근데 그 중에서 영해는 뺀 이 지역, 실질적으로는 영해의 가장 바깥선에서부터 188해리에 해당되겠죠. 이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안국이라는 거는 가장 가까운 육지 국가를 말합니다. 이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를 가져요. 경제적 권리라는 거는요, 그 바다에 있는
수산 자원이라든가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을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자원들은 우리나라가 그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인공섬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쭉 아래 내려간 곳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이어도라는 해양 연구소를 만들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외국 선박은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역인 영해나 영공, 영토로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지나가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영역은 우리의 주권이 있는 곳이니까. 다만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가 경제적 권리만 갖는 곳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선박이 통행하는 것은 자유로워요. 다만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 곳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캐리, 그 중에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 배타적 경제수역인데 아마 그 범위를 그으면은 넓게 배타적 경제수역이 그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인접한 곳에는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은 협정을 맺어서 겹치는 곳은 함께 이용하기로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진 구역인데 이곳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을 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를 한일 중간 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곳은 양 국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였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역의 의미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국민의 생활터전이 되는 곳이고요. 영토와 영해 영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갯벌이 넓게 분포하는데 간척 사업을 하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해의 범위는요, 영토 주변의 바다를 말하는데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입니다. 자, 영해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선이 단조로운 곳은 통상 기선을 적용하죠. 최저 조위선, 썰물대의 해안선입니다.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에 해당이 되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이것에 해당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곳은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 그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의 황남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인접한 해안은 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했어요. 대한해협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영공 범위는요,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고 수직 한계는 대기권까지이고요. 특징으로는 통신과 항공교통 등이 발달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는 영해 기준선으로부터 200캐리에까지의 바다에서 영해를 제외한 바다를 말합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역이 아닙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경제적 권리만 갖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연안국이 인공섬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고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 밑에 있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이어도를 설치했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으로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도의 지리적인 특색부터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도는요, 그 위치가 우리나라의 극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는 말인데, 자,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은 가장 북쪽과 가장 서쪽은 북한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장 남쪽은 제주도 남단에 있는 마라도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 극동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색으로는요, 이 독도가 바로 해저, 바다 밑에서 형성된 화산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서 화산이 분출하면서 그게 바다 위에까지 불쑥 튀어나오게 된 거죠. 크게 동도와 서도 라는 두 개의 큰 섬이 있고요. 그 외에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독도입니다. 동도와 서도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런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총 89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이 난류라는 거는 따뜻한 해류예요. 독도 주변에 따뜻한 해류가 흐르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주변의 바다가 따뜻하니까 독도의 기후도 온화하겠죠. 그리고 1년 내내 고른 강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독도의 지리적인 특색이고요. 독도에는 주민생활시설과 경비활동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사람이 사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람 살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가 살고 있고요. 등대 관리원이나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또 경비를 위한 시설들이 독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 다들 알고 있는데 우리 땅이라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독도의 특징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독도가 언제부터 우리 영토였나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512년 신라 시대인데 512년 신라 장군이었던 이사부가 우산국을 지금의 울릉도를 말합니다. 우산국을 신라 영토로 편입한 이후 독도도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영토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였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독도의 가치를 살펴볼 텐데 영역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영역적 가치는요. 자, 독도,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섬이 우리나라의 영토면은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바다도 우리나라의 영해가 됩니다. 특히 독도는 통상 기선이 적용돼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가 우리의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면 그 주변 바다도 우리 바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배웠죠.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에 해당하는 바다 중 영해를 제외한 곳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경제적 권리는 우리가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면은 독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도 우리가 설정해서 경제적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영역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도는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영역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독도는 우리나라의 극동쪽에 위치하면서 태평양으로 굉장히 전진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만약에 태평양을 비행하고 있다가 비상 착륙해야 될 때 독도에 착륙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군사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겠죠. 그만큼 독도는 우리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독도는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굉장히 큰데요. 독도 주변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도 주변 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 이러한 곳을 우리는 조경수역이라 그래요. 이 조경수역은 따뜻한 난류도 지나고 차가운 한류도 지나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족 자원이 풍부하겠죠. 그리고 독도 주변 바다 깊은 곳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것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천연가스랑 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원이라는데 미래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연료로 사용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독도는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점점 독도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독도로 갈 수 있는데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광 자원으로서 독도가 그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환경과 생태적 가치로는요. 독도가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독도에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독도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저,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독도는 지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해저 화산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저 화산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거를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독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가치가 있는 곳이 독도니까 독도는 우리 땅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의 중요성 학습하고 있었고요. 독도의 지리적 특색은 첫 번째, 우리나라의 극동에 위치한다. 두 번째, 해저에서 형성된 화산섬이다. 세 번째,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고 1년 내내 고른 강수를 보인다. 네 번째, 주민생활시설과 경비활동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신라 영토로 편입한 이후부터 독도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다라고 했죠. 자, 독도의 가치는 영역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그리고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영역적 가치로는 독도를 기준으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가 된다는 점을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경제적 가치로는요, 독도가 조경 수역,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미래의 자원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점점 관광객도 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환경 및 생태적 가치로는요, 독도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서 독도 전체가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학습했고요. 또 해저 화산의 진화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지형학적 가치가 크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요. 감귤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루방이 있습니다. 자, 바다와 감귤, 돌하루방 하면은 떠오르는 지역 어딘가요? 아마 모두 다 제주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특정한 몇 개만 보고도 제주도를 떠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런 바다와 감귤, 돌하루방 같은 것들이 바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제주도의 특성이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학습할 지역성이란 개념인데요. 지역성은 이처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말해요. 자, 전라북도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죠. 이런 게 바로 지역성입니다. 충청남도 보령에는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갯벌의 진흙을 이용한 보령 머드 축제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을 활용한 축제, 이것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이 보령이라는 지역만의 특성이죠. 이런 것이 바로 지역성이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이라는 지역은 보이는 사진처럼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통영의 지역성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지역성은요, 그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래 나와 있는 지역들처럼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떠오르고 보령하면 머드축제가 떠오르고 통영하면 아름다운 섬들이 떠오르는 이러한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지역들을 알고 그 지역에 가고 싶고 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특히나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성이 강하고 뚜렷한 지역일수록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 되었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지역성이 뚜렷한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고 보존할 만하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기관인데요. 인류가 보존해야 될 유산들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그런 단체예요. 유네스코에 지정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거겠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은요, 세계 자연유산과 세계 문화유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지정된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지역은요,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고요. 또 제주도에 성산 일출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검은오름 용암동굴개가 있습니다. 이 검은오름 용암동굴개는요, 검은 오름이 생기면서 그 일대 용암동굴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일대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제주도에 있네요. 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역들은요, 서울에 종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죠. 그리고 수원의 화성과 경주의 문화유적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역화 전략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한 지역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지역화 전략이란 지역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지역만의 매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지역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지역성을 만드는, 우리 지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매력을 만드는 지역화 전략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겠죠. 지역화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 브랜드가 있고 지리적 표시가 있고 장소 마케팅이 있는데 그중에 지역 브랜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메이커 또는 상표라고도 해석이 되죠. 자, 그 의미는요,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역 브랜드라고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상표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역 브랜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로고나 슬로건, 캐릭터 등을 만들 때 당연히 그 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매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의 포인트입니다. 자,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평창이란 지역의 슬로건은요, 해피 700입니다. 자, 이게 지역과 관련 없으면 안 되겠죠. 이 강원도 평창은 평균 해발 고도가 700m가 됐나 봐요. 이 700m의 해발 고도가 사람에게 행복감을 준다라고 해서 해피 700이라는 슬로건을 만든 거예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거죠. 그리고 평창의 캐릭터로 눈동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평창은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죠. 그런 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지역 브랜드를 만들 때는 해당하는 지역의 특성과 매력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양평 같은 경우에는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인데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행복 양평이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그리고 보령이라는 지역은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보령의 캐릭터 머돌이와 머순이를 만든 거고요. 자, 전주라는 지역은요, 이렇게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전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빔밥도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비빔밥 비빈다, 이렇게 지역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역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남해라는 지역은 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해요 보물섬라는 슬로건과 로고를 만든 거고, 또 울산은 돌고래, 고래와 관련된 박물관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캐릭터 해우리를 만들었네요. 이렇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브랜드를 만듦으로써 지역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은 바로 지리적
지리적 표시입니다. 그 의미는요,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성 녹차라고 하는 녹차 티백이 있습니다. 이 녹차 티백에 들어가는 녹차의 원산지가 바로 보성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원산지 지역 이름 보성을 상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차 티백의 이름을 보성 녹차라고 상표 등록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티백에 들어있는 녹차가 보성에서 생산되었지만 보성 녹차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녹차가 중국산 녹차인데 그 녹차 티백의 제품을 보성 녹차라고 할 수 없겠죠. 지리적 표시는 특정 상품 생산지의 기후, 지형, 토양 등 지역의 독특한 재배 방법으로 생산이 돼야지, 쉽게 말하면은 상표권으로 사용하고 싶은 지명에서 재배가 되고 만들어진 제품만 지리적 표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품질도 우수해야지만 지리적 표시를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인증 마크가 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보성 녹차는 보성에서 만들어진 녹차를 활용했고 그 품질도 우수해. 그러니까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를 주겠어 라고 한 겁니다. 자,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효과는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가 찍힌 보성 녹차는 보성에서 재배된 녹차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이 보호가 되겠죠. 괜히 막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짓으로 막 보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지리적 표시 마크로. 같은 맥락으로 생산자는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 녹차 하면은 보성이지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쌓이니까 이 보성 녹차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질 테고, 또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도 육성이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죠. 지리적 표시 인증 마크가 붙은 보성 녹차는 정말 보성에서 재배된 녹차로 만들어진 것이라 굉장히 품질이 좋고 우수하다는 것을 소비자들도 믿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상품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앞서 얘기한 보성 녹차가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지리적 표시 제1호 상품 보성 녹차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횡성 한우라던가 이천 쌀이라던가 순창 고추장, 청송 사과, 영동 포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상품입니다. 자, 세 번째 지역화 전략으로는요, 장소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홍보와 판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 우리 장소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입니다. 당연히 홍보하고 판매할 때 그 지역만의 매력을 갖고 홍보하고 판매하겠죠. 지역성이라던가 장소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장소 자산이라는 것은요, 그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하천이라던가 산, 바다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미술관, 박물관 같은 그런 자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장소 마케팅을 하는 전략은요, 지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사례를 좀 보자면요, 김제라는 곳은요, 평야가 아주 넓어서 수평선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김제 지평선 축제를 열고 있고요. 진주라는 지역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막기 위한 통신 수단으로 강에 등을 띄워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나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을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지역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 장소 마케팅, 이러한 지역화 전략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효과는요, 지역의 매력을 극대화시키고 뚜렷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매력이 커지면은 그 매력을 활용한 다양한 기업들이 지역 안에 유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또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주제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지역화 전략을 살펴보았는데요. 지역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말하고요,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한라산과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 동굴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서울의 종묘와 수원 화성, 경주 문화유적지구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했고요. 그중에 첫 번째 지역화 전략으로 지역 브랜드를 얘기했죠. 상표 개념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로고나 슬로건이나 캐릭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평창의 햇빛 700이라는 슬로건, 또 보령의 머도리와 머순이 같은 캐릭터가 있었죠. 자,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의 지명을 상표권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지리적 표시의 효과로는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이 보호된다는 것,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 향상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성 녹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지리적 표시 상품이고요. 또 횡성 한우라던가 이천 쌀 같은 것들이 지리적 표시의 사례가 되었죠.
장소 마케팅은요, 지역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인데 박물관이나 미술관,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하고 있죠. 구체적인 사례로는 김제 지평선 축제라던가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있었죠. 자, 지역화 전략의 효과는 주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자긍심을 제고한다는 것,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것,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로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들이 있었죠. 오늘의 학습 주제는 통일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 체제로서의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적 중요성을 좀 살펴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자, 삼면이 바다, 한쪽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반도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요. 남쪽으로는 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란 뜻이에요. 자, 동아시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러시아 일부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 사이에서 경제적인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딱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죠.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북쪽으로는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남쪽으로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까지도 연결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그 길목에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북쪽으로 가는 길목이 북한으로 가로막혀 있죠. 북한과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의 요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단으로 대륙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섬과 같은 형국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통의 요지로서의 이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것, 그 활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문제는 국가 신용이 저평가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끔씩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던가 군사 훈련을 했다던가 포격을 했다던가 하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북한과 우리가 휴전 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휴전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전쟁 중인데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군사 훈련을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줍니다. 다시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주는 거죠. 자, 그러한 인식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게 똑같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데 오른쪽의 뉴스처럼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의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날까봐 투자금을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전쟁,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 신용 저평가로 이어지고 경제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는요, 과도한 군사비가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단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사일도 만들고 전투기, 탱크, 총알 그런 것들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2020년에 우리나라는 국방비로 50조 억을 썼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군사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썼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분단으로 인해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네 번째 문제로는요, 남북 문화 이질화가 심해지고 민족의 동질성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떨어져 살아가다 보니까 쓰는 단어도 좀 다르고요. 입는 옷이라던가 문화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문화 이질화가 분단이 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민족 동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특히나 지금 남한과 북한은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분단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 문제로는요,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실향민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오른쪽의 사진은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인데 이 영화를 보신 학생들도 알겠지만 피난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걸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하죠. 영화에서는 결국 그 이산가족을 찾지만 아직까지 나의 가족이 과연 살아내 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분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피난을 내려와서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들의 아픔이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통일의 필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요, 교통의 요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중심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여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파란색 선은 철도인데 이 철도가 아시아를 지나서 러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럽 사이에 철도를 통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지면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나게 큰 경제적 이득이 될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통일이 됐다는 거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감이 해소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평화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고요. 또 국가의 신용도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분담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있겠죠. 이 분담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제나 교육, 복지 등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경제 성장 또 삶의 질 향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 자원 그리고 노동력이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한은 뛰어난 기술력이 있죠. 그리고 북한에는요. 남한보다 많은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 자원 또 노동력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산 가족과 세터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터민은 탈북민을 말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말하죠. 그분들의 어려움이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북한의 기아 문제나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통일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일단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보가 되겠죠? 우리 북한 지역까지 여행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수학여행 간다면은 우리가 항상 경주나 제주도, 설악산 이런 곳 많이 갔잖아요. 통일이 된다면은 다음 수학여행은 우리가 백두산이나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터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의 국토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넓은 국토를 활용해서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매력적인 국토 공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특히나 북한 지역에는 생태나 환경이 남한보다 더 많이 보존된 그런 곳도 많거든요. 또 역사와 문화유산이 결합될 수도 있죠. 특히 이 생태와 환경이 잘 보존된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 DMZ라고도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38선을 중심으로 이제 군사 인원이나 시설을 배치 않기로 남북한이 서로 합의한 그런 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무장지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개입이 없었던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에요. 굉장히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겠죠. 통일이 된다면은 이 비무장지대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북한 지역에서 발생되어 온 우리의 역사도 많이 있잖아요. 고려라던가 고구려, 또 통일신라 그러한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역사 유적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역사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겠죠. 자, 네 번째로는요.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북한 지역의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 사업가라던가 남북 문화 통합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런 전문가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경제 발전과 우리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주제 통일한국의 미래였고요.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적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교통의 요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반도국이기 때문에 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또 남쪽으로는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죠. 자, 하지만 현재는 분단으로 인해서 대륙 진출 통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분단으로 인한 문제는요. 첫 번째, 교통의 요지로서 이점 활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신용이 저평가되어서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 분단 비용이 발생되고 있고요. 남북 문화 이질화가 심해지고 민족의 동질성도 약화되고 있고요. 또 이산가족과 신앙민이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자, 통일의 필요성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로서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중심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고요. 또 전쟁이 끝나니까 긴장감이 해소가 되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국가 신용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분단 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그만큼 경제나 교육, 복지 등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지하자원 그리고 노동력이 결합되면 더 많이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과 세터민의 아픔도 치유되고 북한의 기아와 인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통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통일 이후에 우리 삶이 많이 변화가 될 텐데요. 그럼 첫 번째로는 삶의 터전이 확대된다는 것, 두 번째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생태, 환경, 문화, 역사가 결합된 매력적인 국토 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변화가 있고요. 새로운 직업이나 일자리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가능하죠. 그리고 경제 발전과 우리의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